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차 안의 열기는 바깥의 빗줄기보다 뜨거웠고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세상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지요. 민석의 셔츠 단추가 하나, 둘 풀리며 유진의 하얀 어깨가 어둠 속에서 빛나던 그 찰나였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고 그의 손이 떨리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차 유리를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세상을 갈라놓았습니다. 탁, 탁, 탁. 번쩍이는 손전등 불빛이 차 안을 환하게 비추며 두 사람을 덮쳤고 당황해 옷을 추스르는 민석의 눈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그의 아내였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표정,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 순간 민석이 공들여 쌓아온 평생의 명성이, 가정이, 그리고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대가를 치르게 될 한 남자의 파국, 그 시작이었던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쉰 중반을 넘어선 민석의 삶은 한마디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마치 물기 없는 고목처럼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부스러질 것만 같은 그런 삶이었지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아내가 차려준 식사를 하며 회사로 출근하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민석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어느덧 단답형의 건조한 확인 절차로 변한 지 오래였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까? 아무거나. 주말에 애들 보러 갈까?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었지요. 25에 만나 30에 결혼해 함께 살아온 25년의 세월이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가슴 한구석엔 늘 정체 모를 허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배는 부른데 뭔가 허전한 잠은 잤는데 여전히 피곤한 그런 기묘한 공허함이 민석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치는 푸석한 얼굴의 중년 남성이 정말 본인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숱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뱃살은 허리띠 위로 축 늘어져 있었지요. 청춘이란 단어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실감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대며 일탈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혼자 속으로 되뇌는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민석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옆에 누워 코를 골며 자는 아내를 보면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묘한 답답함이 밀려왔지요. 젊은 시절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는 그저 익숙한 존재,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굴레 아래 본능을 억누르며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게 느껴질 만큼 그의 육체적, 정신적 결핍은 한계치에 다다라 있었던 겁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문득 지나가는 젊은 여성들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쿡쿡 쑤셨습니다.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인 그 복잡한 감정을 민석 스스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은 사실 얇은 얼음판 같았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산산조각 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균열의 시작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신임 여직원 유진과의 만남이었지요. 28살의 유진은 민석이 근무하는 기획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는데 그녀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남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으니까요. 긴 생머리, 맑은 눈동자, 그리고 당당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몸매를 가진 그녀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침침한 사무실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민석은 처음엔 그저 예쁜 후배가 왔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업무 보고를 위해 그의 자리로 다가와 서류를 건넬 때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밝은 미소가 민석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지요. 부장님, 이 기획안 검토 부탁드려요. 그녀의 맑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은 팀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석은 평소처럼 적당히 술을 마시고 일찍 자리를 뜨려 했지만 유진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요. 부장님, 혹시 방향이 강남 쪽이세요? 저도 그쪽인데 차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할 명분도 없었고 솔직히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카풀은 민석에게 금지된 낙원과도 같은 시간이 되었지요. 조수석에 앉은 유진에게서 풍기는 상큼한 향수 내음이 좁은 차 안의 공기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왔고 빗줄기는 앞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민석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정면만 응시했지만 옆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오늘 회식 재미있었어요. 부장님은 평소보다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유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래, 원래 술 마시면 좀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호등에 차가 멈췄을 때 유진이 민석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자신의 부드러운 손을 그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놀라 쳐다보는 민석의 눈빛을 피하지 않은 채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손이 참 따뜻하네요. 추운 겨울에 딱 좋은 온도예요. 그 작은 접촉은 전류처럼 민석의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순식간에 깨어나며 전신을 휘감았지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으며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진 씨,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유진의 손이 천천히 그의 허벅지를 타고 미끄러져 들어오는 순간 모든 말은 목구멍 어딘가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성이 마비되는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고 민석은 브레이크를 밟을 힘조차 잃어버린 듯 그저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유진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순진함과 유혹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지요. 민석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웅웅거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민석이 힘없이 말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유진의 볼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으며 그의 손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지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날 밤 한적한 주차장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운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빗소리와 거친 숨소리, 김이 서린 유리창, 그리고 서로의 체온만이 존재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민석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에 취했습니다.
죄책감은 쾌락 뒤로 밀려났고 이성은 본능에게 자리를 내주었지요. 그렇게 금지된 접촉은 시작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두 사람 앞에는 이제 파국으로 가는 길만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밤 이후 민석의 삶은 완전히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낮의 민석과 밤의 민석, 가정의 민석과 차 안의 민석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존재하기 시작했지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성실한 가장이었다가 회사에 도착하면 엄격한 상사가 되었으며 퇴근 후 유진과 만날 때는 욕망에 굶주린 한 남자로 변신했습니다. 회사에서 두 사람은 완벽하게 상사와 부하 직원을 연기했습니다. 유진 씨, 이 보고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네, 부장님. 바로 고치겠습니다. 냉정하고 사무적인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불륜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하지만 점심시간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살짝 부딪히는 어깨,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환하는 짧은 눈빛, 회의실에서 서류를 건네며 스치는 손끝의 감촉, 이 모든 작은 접촉들이 민석에게는 너무나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차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의 살결을 탐닉했습니다. 강변 주차장, 한적한 공원 뒤편, 외곽도로의 갓길, 그들만의 은밀한 장소는 점점 늘어갔지요.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은 스릴 그 자체였고 민석은 죄책감보다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에 취해 유진의 젊은 육체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유진의 매끈한 피부, 탱탱한 몸매, 그리고 열정적인 반응은 50 중반의 민석에게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았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민석의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고 식탁 아래로 몰래 유진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느끼는 그 기묘한 희열은 중독성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여보, 누구한테 연락 온 거야? 아, 회사에서 급한 일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민석의 입꼬리는 은근히 올라갔습니다. 유진이 보낸 메시지에는 보고 싶어요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묘한 이모티콘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아내의 의심 없는 눈빛을 받으며 민석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 화장실에서 유진과 급하게 만나 격렬한 키스를 나누기도 했고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다는 핑계로 유진과 모텔에 가기도 했지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았고 민석은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에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가끔 옷에 묻은 유진의 긴 머리카락을 떼어내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 긴박한 순간마저 민석은 즐기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흥분을 유발했고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자극적으로 만들었지요. 부장님은 집에서 행복하세요? 어느 날 밤 유진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지요. 행복. 그게 뭔지 잊어버린 지 오래야. 저랑 있을 때는요? 너랑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 가족을 속이고 있다는 압박감이 밀려올 때면 유진의 이런 은밀한 속삭임이 그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민석은 이 위태로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착각 속에 자신을 내던졌고 파국의 징조들은 애써 외면한 채 하루하루를 불꽃처럼 태워갔던 겁니다. 모든 비밀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법입니다. 민석과 유진의 은밀한 관계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균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우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석은 평소처럼 유진을 태우고
그녀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두 사람은 편안하게 손을 잡고 있었지요. 유진의 집 앞 골목으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민석이 아니야? 갑자기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민석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거기에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아내와도 친한 친구인 철수가 서 있었지요. 철수는 아파트 담벼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다가 민석의 차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아, 철수야. 이게 얼마만이야. 민석은 억지로 태어난 척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시선이 조수석의 유진에게 향했고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민석은 놓치지 않았지요. 회사 직원이야. 방향이 같아서 태워주는 중이었어. 아, 그렇구나. 요즘 잘 지내지? 철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차에서 내리는 유진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쫓았고 민석은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아내에게 얘기하지는 않을까, 의심의 씨앗을 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지요. 회사 내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민석 부장님이랑 유진 씨, 요즘 카풀 너무 자주 한다던데? 맞아. 거의 매일 같이 퇴근하더라. 그냥 친한 거 아니야? 친한 정도를 넘어선 것 같던데. 회의실에서 둘이서만 오래 있는 것도 여러 번 봤어. 휴게실에서, 복도에서, 점심시간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고 특히 유진을 시기하는 여자 동료들이 본격적으로 그녀의 사생활을 캐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지요. 유진 씨, 요즘 명품백 많이 생겼더라. 신입 월급으로 어떻게 그런 거 사? 혹시 누가 사주는 거 아니야? 악의적인 질문들이 유진을 향해 쏟아졌고 그녀는 점점 사무실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공개적으로 나서는 순간 의욕은 확신으로 바뀔 것이 분명했지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목격담과 주변의 수군거림은 민석을 극심한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퇴근길 주차장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요. 부장님, 우리 잠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인정하는 꼴이 돼. 그냥 조심하면서 계속 만나자. 관계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을 보태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에게는 야근이 많아졌다고 했고 회사에서는 거래처 미팅이 잦다고 둘러댔으며 친구들에게는 건강 때문에 모임에 나가지 못한다고 핑계를 댔지요. 하지만 거짓말의 그물망은 점점 촘촘해졌고 한 가닥이라도 풀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민석을 짓눌렀습니다. 심리적 한계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파국의 시계는 째깍째깍 시간을 세고 있었던 겁니다.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욕망이 뒤섞인 나날들이 계속되면서 민석의 내면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아내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독한 회한과 유진을 향한 갈망이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괴로웠지요. 일요일 오후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면에서는 불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가 오열하는 장면이 나왔지요. 저런 남자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
가정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내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의 손에 든 리모컨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러게. 참 나쁜 놈들이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나 역겨웠지만 민석은 태연한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지요. 우리 여보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지? 그 순간 민석의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겨우 대답했지요. 당연하지. 그날 밤 민석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비친 것은 위선으로 가득 찬 한 남자의 초라한 모습이었지요. 과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유진인지 아니면 그녀를 통해 되찾은 자신의 젊음인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유진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한테 진심이야? 아니면 그냥 놀고 있는 거야? 차 안에서 민석이 물었고 유진은 한참 동안 답하지 않았지요. 빗방울이 앞유리를 두드리는 소리만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유진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단순히 상사를 향한 동경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유혹이었는지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민석을 애태웠지요. 때로는 진심 어린 애정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차갑게 거리를 두는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에 민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부장이 아니었어도 날 좋아했을까? 무슨 소리예요? 부장님이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 대답이 진심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민석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이 관계가 가져올 파국을 예견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자신의 본능에 민석은 심한 자괴감을 느끼며 내적으로 분열되어 갔습니다.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에게 소리치고 싶었지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정신 차려. 하지만 밤이 되어 유진의 문자를 받으면 모든 결심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도덕적 잣대와 본능적 욕구 사이에서 방황하던 민석은 결국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갔지요. 그럴수록 유진과의 신체적 접촉은 더욱 탐닉적이고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고 그 열정의 끝에는 언제나 깊은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밤 유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지요. 괜찮아. 조심하면 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석 자신도 알고 있었지요. 이 관계는 이미 파국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고 브레이크는 고장난 지 오래였다는 것을. 두 사람은 절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차 안에 갇혀 있었고 추락은 시간 문제였던 겁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민석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유진과 함께 있었지요. 한적한 강변 주차장, 그들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 밀폐된 공간에서 민석과 유진은 금지된 쾌락에 빠져들었지요. 민석의 셔츠 단추가 하나, 둘 풀리며 유진의 하얀 어깨가 어둠 속에서 드러났고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탁, 탁, 탁. 차 유리창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두 사람을 얼음처럼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쩍이는 손전등 불빛이 차 안을 환하게 비추며 모든 것을 드러냈지요. 나와.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민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그 목소리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해 옷을 추스르는 민석의 손이 떨렸고 유진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차 문을 열자 쏟아지는 빗줄기와 함께 아내의 싸늘하게 식은 얼굴이 나타났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내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차량 GPS 추적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블랙박스까지 확인했고 모든 증거를 모은 후 이 현장을 덮친 것이었지요. 여보, 이건 민석이 변명을 시도했지만 아내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입 닥쳐.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아. 유진은 겁에 질려 차 밖으로 도망치듯 뛰어나갔습니다. 하이힐을 한쪽 벗은 채 비를 맞으며 달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속에서 사라졌고 민석은 반쯤 풀린 옷차림으로 아내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25년이야.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가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민석의 가슴을 내리쳤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겼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은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모두 무의미했지요. 현장을 덮친 아내 앞에서 그 어떤 말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더 큰 재앙은 집에 돌아가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대학생인 딸과 고등학생인 아들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어. 딸은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지요. 민석은 한순간에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파렴치한 인간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은밀하고 뜨거웠던 그 차 안이라는 공간이 가장 수치스러운 폭로의 장소가 되어버린 그 현장에서 민석은 자신이 꿈꿨던 해방감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요. 가정도 명예도 자존심도 그날 밤 강변 주차장에 남겨둔 채 민석은 절망의 끝으로 가라앉아 갔습니다. 폭로 이후의 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즉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민석은 냉랭한 법정과 얼음처럼 차가운 집 거실을 오가며 매일 같이 심판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그 모든 말을 들어야 했지요. 불륜 증거 사진들이 화면에 하나하나 띄워질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진은 결국 사표를 냈고 민석 역시 인사위원회에 불려가 징계를 받았지요. 부장직위는 박탈되었고 한직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민석아,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게까지 허술한 인간이었어? 오랜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그는 가문의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진 상태에서 민석은 비로소 자신의 민낯을 똑바로 보게 되었지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내와의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전날 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어? 뭐가 부족했던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미안해. 변명할 수 없어. 그냥 내가 너무 비겁했어. 사랑했던 거야? 그 여자를.
모르겠어. 사랑이었는지 그냥 도피였는지. 아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적어도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제 끝이야. 아내는 끝까지 민석의 사죄를 거부하며 단호하게 관계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 위의 서명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유진과의 마지막 만남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유진은 이제 그 어떤 매력도 느껴지지 않는 그저 낯선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부장님. 아니, 민석 씨. 괜찮아. 우리 사이는 그저 잠깐의 환상이었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현실이 될 수 없는 관계였죠. 유진이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고 민석은 식어버린 커피잔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것을. 가정도 유진과의 관계도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던 겁니다. 갈등의 폭발 끝에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곳에서 비겁하게 도망치는 대신 자신의 과오를 온전히 책임지기로 결심했지요. 변명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혼자 중얼거리며 민석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는 혹독한 성찰의 시간, 그것이 이제 그의 앞에 놓인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은 평화롭다기보다는 쓸쓸했습니다. 민석은 혼자만의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넓은 아파트에서 좁은 방 한 칸으로 이사하는 과정은 단순히 공간의 축소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축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며 민석은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의 민석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사진 속 자신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민석은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아직은 그 시절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천장이 낯설었고 혼자 밥을 먹는 식탁은 너무나 허전했으며 밤이 되면 고독이 짓눌러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요. 가끔 유진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럴 때마다 민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어.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상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지요. 회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민석은 이제 화려한 프로젝트가 아닌 단순한 행정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것도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라고 받아들였지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고 동료들의 수군거림도 그저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부장이었는데 불륜 때문에 잘린 거 아니야?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민석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낼 뿐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민석은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전화조차 받지 않았지요. 특히 딸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몇 달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짧은 문자를 보냈고 생일이나 명절에는 작은 선물을 보냈으며 무엇보다 압박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때
딸에게서 처음으로 답장이 왔지요. 아빠, 아직 용서는 못하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 짧은 문자를 받고 민석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이 열린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아들과는 조금 더 빨리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지요. 아빠 실망했어요. 진짜 많이. 아들의 솔직한 말에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변명할 생각은 없어. 아빠가 잘못했어. 그래도 아빠잖아요. 완전히 끊을 순 없어요. 그날 이후 아들과는 가끔씩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연결고리는 유지되고 있었지요. 전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이혼 후 몇 번 마주쳤지만 그녀는 민석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것도 받아들였지요.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자신이었고 그녀가 민석을 용서하지 않을 권리도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행복하게 살아.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에서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축복보다는 결별의 의미가 더 강했지만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유진과의 기억은 이제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채 민석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육체적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을 채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산책을 하고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었으며 가끔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지요. 특히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급식 봉사는 민석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웃으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보며 민석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젊은 친구, 힘든 일 있어? 얼굴에 쓰여 있네. 어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네, 좀 큰 실수를 했었어요. 그래. 그럼 이제 그 실수로부터 뭘 배웠는지가 중요하지. 넘어진 것보다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그 할머니의 말은 민석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욕망의 불꽃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상처 위로 새살이 돋기 시작했고 민석은 그 과정에서 성숙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진짜 사랑이란 타오르는 열정이 아니라 조용히 타는 온기 같은 것이며 진짜 책임이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민석은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후회해. 하지만 그 후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준비할 뿐이었지요.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같이 밥 먹을래요. 민석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그래, 딸. 어디서 볼까? 문자를 보내며 민석은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석도 이제 그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다시 걸어가고 있었지요.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며 민석은 다시 한번 삶의 핸들을 쥐고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를 바라보며 민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어른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지. 욕망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한 남자는 그렇게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 새로운 인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직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모습으로 말이지요.